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게 두려우면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대장암이나 직장암, 폐암, 그리고 췌장암 세포가 유병률이 남자의 경우 38%, 여자의 경우 29% 높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강형창이라고 합니다.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암처럼 큰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항상 하는 후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조금 더 건강하게 먹었으면 암에 걸리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언제부터 암이 생겼는지, 왜 걸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저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야 될 성분들을 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딱 하나만 빼야 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공육이에요. 가공육은 스팸,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은요, 담배, 술, 성면, 방사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룹이거든요. 스팸 같은 거 색깔 보면 되게 먹음직스러운 분홍색이잖아요. 이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 발색제를 넣고요, 보존성을 위해서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을 넣습니다. 이 아질산염이 고기에 있는 아민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군 발암물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과도한 아미노산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면 이게 암세포를 자극하는 성장 신호를 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공육이 위험하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매일매일 가공육 50g, 그러니까 핫도그 하나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18% 높고요. 췌장암의 발병 위험은 19%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냥 고기를 다 끊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천은 맞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공육인 거예요. 가공육은 끊어주시는 게 좋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술보다 과당 음료가 더 위험하다, 이건 약간 과장된 말이긴 해요. 제 생각엔 술이 더 위험하고요. 하지만 술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액상과당이 1순위 발암물질입니다. 액상과당이 뭐냐고요?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서 이제 과당과 포도당이 섞여 있는 그 액체를 뽑아낸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또 단맛은 무진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의 모든 음료수에 다 들어갑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믹스커피 정말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 액상과당이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프랑스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 한번 소개해 볼게요. 1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이 액상과당에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수, 요거 100ml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고요, 심지어 유방암 같은 경우는 22%까지 발병률이 높더라, 이런 결과를 냈어요. 100ml면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액상과당이 위험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포도당과 다르게 액상과당은 그냥 간으로 가서 다 꽂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간에 다 꽂혀버리니까 지방간이 훨씬 잘 생기고요, 몸 안이 만성염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암세포가 액상과당을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암세포 표면에는 글루트5라고 하는 액상과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엄청 많거든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지만 액상과당은 훨씬 더 좋아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액상과당이 이렇게 위험한 건 맞는데 이게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수많은 음료수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발암물질들은 직접 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액상과당은 암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암이 자라기 쉬운 토양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간접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음료수에 다 들어있고, 특히 에너지 드링크, 이거 우리 병문안 갈 때도 가지고 가잖아요. 사실 아픈 분들한테 오히려 발암물질을 주고 있었던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찌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고요. 또 커피나 차도 이렇게 뜨겁게 드시면 뭔가 좀 속도 좀 따뜻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마시는 그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65도씨 이상의 차를 마시는 습관 그 자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란셋이라는 저널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서 비롯된 건데요. 뜨거운 차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도에 있는 벽에 화상을 입겠죠. 화상을 입었다가 나았다가 화상 입었다가 나았다가 반복하면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세포가 이상해집니다. 식도암의 발병 위험이 8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그냥 마시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암을 부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풍미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냥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커피 같은 경우는 아이스 커피 드시거나 저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오래된 기름이나 아니면 여러 번 튀긴 기름이 위험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기름들이 위험한 이유는 식용유의 산패 때문이에요. 산패라는 건 상한다는 거거든요. 식용유는 열이라던가 산소와 접촉하면 상합니다. 이렇게 상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나 벤조피렌 같은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건 음식을 튀겨 먹을 때 그 조리 온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튀김 요리는 보통 160도에서 180도까지 엄청 고온에서 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식용유를 가열하다 보면 어느 온도부터는 연기가 납니다. 이걸 발연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온도부터 발암물질의 발생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팍 늘어나요. 문제는 이 발연점이라는 게 식용유 종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은 식용유를 가지고 튀김 요리를 하면 그거는 좀 과장하자면 그냥 발암물질 국물에다가 튀기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고요. 들기름, 참기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식용유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발연점이 낮아서요. 이런 기름들은 튀김에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다. 전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토마토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토마토가 몸에 좋은 이유는 거기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라이코펜이 있고요. 비타민 A라던가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라이코펜이라고 생각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라이코펜의 효능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꽤 확실하게 입증이 돼 있고요. 위암 같은 경우도 일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됐고요. 폐암도 약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영상만 딱 보시고 그러면은 전립선암에는 토마토가 좋구나 이러고 토마토만 주구장창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소에 드시는 음식에서 그래도 조금씩 더 챙겨주자. 항상 골고루 먹는 게 정답이다.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건강한 식용유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면 들기름을 하루에 1스푼 먹으면 몸에 좋다.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 이런 영상이 되게 많은데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세포는 80%가 물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세포의 껍질,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을 텐데요. 세포막은 지방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모양을 잡아주기가 좋겠죠. 이 지방산이 어떤 걸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세포가 숨을 잘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가 딱딱하고 늙고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메가3, 6, 포화지방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방산의 구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방산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슬이에요. 사슬. 쭉 길쭉한 사슬인데 포화지방산은 일자로 돼 있습니다. 오메가9는 한 번 꺾여 있고요. 오메가6는 한 3번, 그리고 오메가3는 5번, 6번 막 꺾여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산의 바다를 생각해 보면요. 포화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빽빽하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산소 투과가 안 되고 영양분 투과가 안 되니까 세포가 늙어요. 쉽게 말하면. 반면에 여기에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이 막 꺾여 있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 투과가 잘 되고 세포가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메가6, 오메가3 같은 걸까요? 이름이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겠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반대입니다.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는 방화범이에요. 오메가3는 그렇게 난 염증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소방수가 많은 게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삼겹살이라던가 피자라던가 이렇게 서구화된 식단, 이 경우에는 오메가6가 훨씬 많아요. 오메가6, 오메가3의 비율이 평소 우리가 먹는 식단이 15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비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놨거든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어가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최대 70%까지 높다고 해요. 반면에 이 비율이 3대 1보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높아지는 거죠. 그때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천식의 유병률이 떨어졌고요. 비율을 2.5대 1 낮추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먹는 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고를 때도 뭔가 가공되고 이런 것보다는 천연 재료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거, 발암 물질이 덜 생기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보다는 저는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원래 흙에 많은 미량 원소인데요. 이게 엄청 소량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셀레늄이 아예 없어지면 우린 그냥 죽어요. 중요한 물질인데요. 식품 중에는 대표적으로 브라질 너트, 여기 많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양파라던가 마늘, 파, 브로콜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셀레늄은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작용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또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실제로 셀레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27개 국가에서 4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셀레늄의 섭취량이 풍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들의 유병률이 낮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장암이나 직장암, 유방암이나 난소암, 아니면 폐암, 백혈병 이런 암들의 유병률이 낮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되게 좋긴 한데 또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간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상한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품들 중에서 브라질 너트, 여기에 셀레늄이 제일 많은데요. 요거 한 알에 75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 두 알, 많으면 세 알 정도까지 드셔주시고, 또 셀레늄 챙긴다고 이거를 막 퍼드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세포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겠죠. 각막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다 각자 맡은 일이 있고요. 이 세포들이 평화롭게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마구 증식하지 않기, 그리고 때가 되면 죽기, 이 두 가지가 정해진 규칙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에 범법자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암세포고요. 암세포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요. 자기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마구 증식을 하면서 주변을 잡아먹습니다. 이걸 암세포라고 해요. 암세포가 왜 생기냐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암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정상세포에 있는 DNA가 방사선이나 매연, 담배 연기, 자외선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으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걸 암의 씨앗이 심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씨앗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이 자극이 만성염증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암이 안 생기고요. 둘 다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영국에 있는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식도에 있는 점막세포를 떼서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무조건 암세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이가 있는 세포도 우리 몸의 면역계로 인해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암세포로 쉽사리 변할 수가 없어요. 암이 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겹의 방어막들이 다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활개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조사한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이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췌장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변이를 분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에 있는 나이테를 분석한 것과 똑같습니다. 췌장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긴 시점부터 암세포로 변할 때까지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밝혀냈어요. 그리고 췌장암 세포가 생겼을 때부터 이게 몸으로 전이돼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데까지 또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췌장암 세포에 유전자 변이라는 씨앗이 심어질 때부터 사람을 죽일 때까지 거의 15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던 데미지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극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만성 염증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못 자고 과음하고 과로하고 담배 피고 살도 찌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암세포를 깨워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만성 염증 하니까 왠지 염증이 엄청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염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상처가 빨갛게 붓고 열이 좀 나다가 아물죠. 이게 다 염증이 하는 일입니다. 외부 세균이 들어오면 그걸 다 죽여버리고 다시 복구하는 일을 담당해요. 이렇게 급성 염증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속되는 염증은 위험해요. 실제로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확실히 증명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B형, C형 간염,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암이 생기고요. 궤양성 대장염이 오래 지속된 사람은 대장암이 생깁니다. 또 헬리코박터균, 염증을 일으키겠죠? 오래 지속되면 위암이 생겨요. 실제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암은 생깁니다. 그 이유는요, 염증 세포가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정상세포의 DNA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빨리 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다가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성장 신호가 암세포를 자극해서 키워요. 그래서 염증이 지속되면 종양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주변에 혈관도 많이 생기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CRP라는 염증 수치를 기준으로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눴어요. 그 결과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38%, 여자의 경우 29%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암과 아니면 건강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가 항암식품, 아니면 암을 예방하는 영양제, 암을 예방하는 운동,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학습됐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공식을 그냥 머릿속에 계속 담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암이라는 게 두려우면 암을 예방하는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하나의 성분만 고용량으로 빡 먹었을 때 이게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음식만 잘 챙겨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애매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연구팀은 12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관찰을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금연, 절주, 양질의 식사, 체중 감량,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5가지를 잘 지킨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다, 이렇게 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신약이라 할지라도 수명을 10년이나 연장시키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습관이 사실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암에 좋다는 무슨 건강즙, 영양제, 저는 대부분 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현대인들이 평소에 건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배가 몸에 안 좋다, 술이 몸에 안 좋다, 가공육이 안 좋다, 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를 못 끊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돈을 좀 써가지고 몸에 좋다는 무언가를 사서 먹는 걸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챙겨 먹는 영양제, 특히 항산화 영양제 같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도 할 뿐더러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실제로 2007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 종류들, 비타민 A나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요, 총 사망률은 5% 더 높고요, 암 발생률은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어요.
또 다른 결과에서는 방광암이라던가 폐암이라던가 이런 종류에 있어서 오히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몸에 좋으려고 영양제를 챙겼는데 오히려 암에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활성산소가 뭔지, 항산화 영양제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항산화 하니까 항산화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항산화 영양제라는 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물론 활성산소는 나쁜 게 맞습니다. 몸에서 DNA를 공격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암의 씨앗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락스칠해서 청소하듯이 그 락스의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니면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세포,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면요, 오히려 외부의 침입이나 아니면 암에 취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약이 아니고요. 음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암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누구나 암의 씨앗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식도 전망 얘기 기억하시죠? 정상세포여도 유전자의 변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박멸하는 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음식으로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암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암이 생기는 원인이 유전자 변이잖아요. 암세포를 잡았다고 쳐요. 근데 또 변이가 생겨서 다른 암세포가 또 나와요. 이걸 잡으면 또 남고. 완전히 찾아서 박멸하는 건 요즘에 정밀한 치료를 통해서도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암세포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이 토양을 바꾸는 거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챙겨 먹으면 암이 죽냐? 이건 틀린 질문이고요. 암이 잘 살지 못하는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암 진단 받으면 이미 진단 받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냐 이러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런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암에 걸리고 생존한 사람들 17,0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이 정도 운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말 유의미하게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미 암이 진단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근육을 잘 지켜내면 훨씬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 맞거든요. 아직도 불치의 병입니다. 하지만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암은 점점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고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평소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가끔 병원 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내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암도 일정 부분 비슷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암에 걸리지 않게 초반에 예방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그때부터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쭉 가면서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